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제 삶에 깊이 새겨져 평생을 간직해왔던, 그리고 아직도 밤마다 제 마음을 흔드는 믿기 어려운 저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회사 야근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한 장의 영상을 마주했습니다. 보안실 모니터에 찍힌 그 영상, 그리고 그 속에서 저를 한없이 바라보던 그 여자. 처음엔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흔한 장면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얼굴은 3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제 아내와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다니. 그날 밤은 그렇게 제 삶의 모든 평화를 깨트리는 잊을 수 없는 서막이었습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40대 후반의 회사원이었습니다. 서울 근교에 위치한 제조업체의 관리팀 소속으로 그날도 업무에 파묻혀 퇴근은 밤 10시를 훌쩍 넘겼죠. 몸은 지쳤지만 내일의 할 일을 정리하며 늦게까지 사무실을 지키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복사기 오류 때문에 인쇄실을 가려는데 문득 불 꺼진 복도에서 미세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왠지 모를 서늘함에 누구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돌아오는 건 싸늘한 정적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기척은 사라졌고 복도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야근에 지쳐 헛것을 들었거니 생각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음을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이미 제 주변을 맴돌고 있었던 것이죠.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인쇄오류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1층 보안실을 찾았습니다. 며칠 밤낮 이어진 야근으로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어쩐지 그날따라 발걸음이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문서 기록과 CCTV를 확인하던 보안팀 직원이 저에게 무심코 말을 건넸습니다. 김 과장님, 혹시 요즘 밤마다 이상한 여자분이 정문 앞에 와요. 가만히 회사 건물만 바라보면서요. 혹시 직원분 가족이신가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시선이 모니터 화면에 고정되는 순간 제 심장은 문자 그대로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의 충격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겁니다. 모니터 속에는 깊은 밤, 회사 정문 근처에서 한 여자가 미동도 없이 건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길게 늘어뜨린 검은 머리카락,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느껴지는 그 시선. 마치 밤의 유령처럼 그녀는 정확히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 방향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3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제 아내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같았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세상을 떠났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보안팀 직원은 무슨 일이냐며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몸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저 모니터 속 그녀만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보안실을 찾았습니다. 아니,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착각이거나 피로로 인한 환각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말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밤 9시 45분쯤 되면 회사 앞 CCTV에 그녀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가 그곳에 있을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단 한 번도 시선을 옮기지 않고 정확히 제 사무실에 있는 방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움직임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의 저를 그녀는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나타나는 매 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의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고 그녀의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늘 무표정했고 감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 시선만이 강렬하게 저를 올감했습니다. 이성은 불가능하다고 소리쳤지만 제 눈과 마음은 그녀가 아내라고 속삭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라는 생각과 아내일 리 없어라는 부정이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제 삶은 순식간에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밤이 되는 것이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묘한 기대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망각의 경계를 허물고 현실과 비현실의 틈새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제 모든 것을 뒤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보안팀 직원은 무슨 일이냐며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보안실을 들락거렸습니다.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정말로 매일 같은 시간 밤 9시 45분쯤 되면 회사 앞 CCTV에 찍혔습니다. 미동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가 그곳에 있을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정확히 제 사무실이 있는 방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성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제 눈과 마음은 그녀가 아내라고 속삭였습니다. 처음엔 유령인가 환각인가 싶었습니다. 제 눈에만 보이는 착시 현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잠은 저 멀리 달아났고 식사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그녀가 나타날 시간이 되면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저는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환각일 수 있다며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불안 증세를 완화하고 수면을 유도하는 약들이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약을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고도 저는 여전히 그녀를 봤습니다. 여전히 매일 밤 그녀는 회사 앞 CCTV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제가 미쳐가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어떤 끔찍한 진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성과 감정은 저를 두 개의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라는 현실적인 생각과 아내일 리 없어라는 간절한 부정이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제 삶은 순식간에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평범했던 제 일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낮에는 그녀의 영상을 확인하느라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고 밤에는 그녀가 나타날까봐 두려움에 떨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묘한 기대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망각의 경계를 허물고 현실과 비현실의 틈새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제 모든 것을 뒤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신과 치료와 약물 복용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자 다음으로 떠오른 건 혹시 누군가가 저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아내는 3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죠.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차량은 완전히 전소되었고 시신은 90% 이상 화재로 손상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겨 당시에는 모든 절차를 병원과 장례식장에 맡겼습니다. DNA 확인만으로 장례를 서둘러 마쳤습니다. 혹시 그때 제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혹시 아내가 정말로 살아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살아있다면 왜 저에게 단 한 번도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을까요? 왜 밤마다 이 차가운 회사 앞에서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을까요? 그녀가 살아있다는 가능성은 저에게 기쁨보다는 더욱 깊은 미스터리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농간이거나 저의 정신이 병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혼란스러움 속에서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의문의 끝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이 진실이 밝혀진다면 저는 이 고통스러운 밤에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을 품었습니다. 제가 미쳐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몰랐던 어떤 진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입원했던 병원과 화장 기록이 남아있는 시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3년 전의 기록을 다시 들춰보는 일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슬픔과 미스터리가 뒤섞인 채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고스란히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지는 의문의 현실 앞에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기록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습니다. 사망 진단서, 입원 기록, 그리고 장례 절차 서류들. 모든 것이 3년 전 그날처럼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죠.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제 직감을 강하게 자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병원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보통은 유족이 직접 마지막 안치 상태를 확인하시거든요.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직접 배웅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그날은 김 사모님께서 직접 확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대리인으로 서명하고 아주 급하게 화장을 요청하셨어요. 절차를 서두르는 모습이 다소 이례적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리인요? 제 가족 중 누구도 그런 일을 할 리 없었습니다. 아내의 가족은 저와 딸, 그리고 그녀의 친정 부모님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서류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그 대리인의 이름은 강태석.
저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제 아내의 인생에 그리고 죽음의 강태석이라는 낯선 이름이 등장하다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이름은 대체 누구일까요? 왜 아내의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 서둘러 화장을 요청했던 것일까요? 모든 퍼즐 조각들이 제각각 흩어져 있었지만 이제 이 강태석이라는 이름이 그 모든 파편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실마리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강태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하고 동사무소에 관련 정보가 있을까 싶어 찾아가 봤습니다. 구청 기록과 심지어 제 지인들의 인맥까지 총동원하여 수소문했습니다. 밤낮으로 그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청도 어느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요양병원에서 그 이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강태석, 60대 초반 남성, 정신과 입원 이력 있음, 가족 없음. 그의 기록을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금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는 3년 전 제 아내가 마지막으로 입원했던 바로 그 병원의 직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기묘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CCTV에 찍힌 아내의 얼굴, 그리고 3년 전 아내의 죽음에 얽힌 의문스러운 대립. 저는 그 모든 실마리가 이 강태석이라는 남자를 향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 발은 이미 그 요양병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요양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강태석이라는 이름이 가진 미스터리가 저를 이끌었습니다. 면회를 신청하고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처음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초점 없는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고뇌가 새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의 사진을 꺼내자 그의 멍했던 눈빛에 미세한 흔들림이 일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사진 속 아내의 얼굴에 멈추는 순간 그는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그의 어깨는 축 늘어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오랜 비밀을 털어놓듯 혹은 자신에게 속삭이듯 그의 말은 희미하고 단편적이었습니다. 그 아이 난 도와주고 싶었어. 그 남자랑 사는 건 지옥이라고 했어. 그의 말은 마치 벼락처럼 제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 제 아내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지옥이라는 단어는 저를 혼란과 분노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남자라뇨? 누굴 말하는 거예요? 대체 무슨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눈빛은 다시금 공허해졌습니다. 마치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금기라도 있는 듯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는 면회 시간이 끝났다며 저를 방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더 물어볼 말이 많았지만 그의 상태를 보니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의 의문의 고백을 가슴에 품은 채 병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제 머릿속을 끊임없이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일까? 지옥 같았다는 아내의 삶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강태석이라는 남자와 제 아내 사이에는 대체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던 걸까? 수많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그가 아내가 마지막으로 입원했던 병원의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내의 화장을 서둘러 요청했다는 사실도요.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제각각 흩어져 있었지만 이제 이 강태석이라는 남자의 의문의 고백이 그 모든 파편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실마리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짧은 고백은 저에게 아내의 죽음 뒤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이 있음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회사 앞을 찾아오는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었을까요? 저는 이 모든 의문을 풀기 위해 더욱 깊이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잠시도 쉴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의 삶과 죽음에 얽힌 이 미스터리를 반드시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강태석의 의문의 고백은 제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그 남자랑 사는 건 지옥이라고 했어. 그 한마디가 저의 모든 평화를 깨트렸습니다. 저는 그가 던진 파편 같은 단서들을 가지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아내의 사망 사건에 대한 재조사, 특히 대리인 강태석이라는 인물에 대한 심층 조사를 요청했죠. 경찰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제가 제시한 강태석의 존재와 병원 기록, 그리고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는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몇 주가 마치 몇 년처럼 느껴지는 기다림 끝에 저는 경찰로부터 한 가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제 아내는 쌍둥이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내에게 쌍둥이가 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렸을 때 양쪽 부모가 이혼하면서 각기 다른 집에 입양되었고 성인이 되도록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닌 아내의 쌍둥이 언니였다는 것입니다.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장례를 치르고 그토록 슬퍼했던 아내의 죽음이 사실은 아내가 아니었다니요. 그렇다면 제 아내는 살아있었던 겁니다. 지금껏 제가 사랑했던 아내가 살아있었다니 기쁨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걸까? 이어진 경찰의 설명은 저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수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는 사고 이후 기억상실과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으며 요양시설에 보호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사고 직전 경찰 조사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였다고 진술했다는 것.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그리고 그 가정폭력 가해자의 이름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단 한 번도 손찌검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물리적인 폭력도 가한 적이 없다고 맹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가해자였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무감정한 목소리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녀의 진술과 함께 요양시설에 남아있는 정신과 진단 기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반복된 무시, 말로 하는 통제, 그리고 임신 중절 강요로 인한 지속적 불안.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이 기억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내의 말을 하찮게 여기고 그녀의 감정을 무시했는지, 나만 옳다는 톡선에 사로잡혀 그녀의 존재 자체를 억압해왔는지, 무심코 던진 말들이 그녀에게는 칼날이 되어 보이지 않는 폭력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주지 않은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준, 그래서 스스로는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너무나 잔인한 상처였습니다. 그녀는 그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위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제 무관심과 톡선이 만들어낸 지옥이었다는 것을요.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어리석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다시 만난 아내. 그녀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얼굴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밤마다 회사 앞을 찾았습니다. 그 익숙한 건물 앞에서 그녀는 매일 밤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오세요? 그녀는 기억을 잃은 채 멍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 건물 익숙해서요. 거기서 누군가를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녀는 저의 존재를, 저와의 시간을, 그리고 그 아픔을 모두 잊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익숙함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사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꺼낸 이유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 물리적인 폭력이나 큰 잘못이 아니더라도 작은 무관심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관심이 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지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세요. 소중한 사람 곁에 있을 때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기억을 잃고도 마음이 남아 익숙한 곳을 찾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진정으로 지켜야 할 사랑이었을 테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경종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